오늘의 이야기는 일제강점기 당시 한반도 전역에서 일어났던 대홍수이자 한강의 지류를 바꾼 을충년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2년 8월 8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름 평년 한 달 강수량에 해당하는 폭우가 하루에 한꺼번에 내리면서 홍수가 발생했죠. 서울 한강 이남 지역과 경기 남부 지역에서 하천이 범람하고 도로들이 침수되었으며 지하철 역시도 물에 잠겼습니다. 인명피해도 발생해 2022년 8월 23일까지 14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었으며 이재민만 1,570명이 발생하였죠. 특히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일대는 시간당 최고 141.5mm에 달하는 강수량을 기록하며 1907년 근대적인 서울시 기상 관측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이래 115년 만에 시간당 최고 강우량과 일일 강우량 수치를 달성했습니다. 9호선 동작역이 침수되어 지하철 9호선의 운행이 중단되고 관악구 저소득층 반지하 가구가 침수되어 발달장애를 앓고 있던 여성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도 지금과 버금갈 만한 폭우와 홍수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1925년에 발생했던 을충년 대홍수이죠. 뚝섬 상부에 있는 신천리, 잠실리 두 동리는 약 1,000호에 약 4,000명이 모두 물속에 들어서 절명 상태에 있다는데 그곳은 무인고도와 같이 되어 배도 들어갈 수 없으므로 구조할 도리가 전혀 없으며 17일 밤 10시경부터 살려달라는 애호성이 차마 들을 수 없이 울려왔는 바 그동안 모두 사망하였는지도 알 수 없더라. 1925년 7월 17일에 올라온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송파구 잠실 일대의 1,000채가량의 집이 물에 잠기면서 주민 4,000명이 구조를 요청했지만 구조가 힘들다는 말이죠. 기사의 한 부분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시간당 강수량은 8월 8일에 일어났던 홍수보다 덜할지 몰라도 피해는 을충년 대홍수 쪽이 오히려 더 심했습니다. 이 당시는 지금처럼 현대적인 하수관 시설과 배수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고 폭우에 대한 대비와 예방이 열악했던 일제강점기에 발생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막대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을충년 대홍수는 단 한 번의 폭우로 일어난 홍수가 아니었죠. 1925년 여름에만 3번의 태풍과 여러 차례의 폭우로 4번의 홍수가 발생해 한강과 금강 낙동강 주변 지역은 여름 내내 난리가 났습니다. 근대적인 강수량 측정이 시작된 1907년 이래 을충년 대홍수로 인해 기록된 서울 강수량 753mm는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죠. 당시 한강 수위도 뚝섬 13.6m, 한강대교 11.7m, 용산구 12.7m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때는 강변에 흙으로 제방을 쌓는 것 이외에는 치수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조선시대나 일제강점기 시절만 하더라도 폭우가 오거나 태풍이 오면 빈번히 홍수가 발생했죠. 일반적인 폭우가 와도 홍수가 자주 발생했는데 753mm의 폭우가 내리자 1925년의 여름의 홍수는 이전과 규모가 달랐습니다. 1925년 7월부터 9월까지 전국에 큰 홍수가 4번이나 있었는데 특히 1차와 2차의 홍수는 한강 유역에서 발달해서 현재 서울인 경성과 한강 주변의 지역들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죠. 1925년 7월 8일부터 내리기 시작하던 비는 7월 11일에서 12일에 2559호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클라이맥스를 찍었습니다. 황해도 이남 지역의 시간당 최고 300mm가 넘는 폭우가 기록될 정도였죠. 참고로 당시에는 세계기상기구 태풍위원회가 발족하기 전이었고 표준적인 태풍 이름 제명 방식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사용하던 2559호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2559호 태풍의 이름에서 앞에 25는 발생연도인 1925년을 뜻하고 뒤에 59는 일본이 조선에서 태풍 관측을 시작한 이래 59번째로 발생한 태풍이라는 뜻이죠. 2559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해 홍수가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7월 16일 타이완에서 생성된 또 다른 2560호 태풍이 다시 한번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1차 홍수에 물이 빠지기 전에 또다시 태풍으로 폭우가 내린 것이죠. 이때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650mm에 달했습니다. 서울의 한 해 평균 강수량이 1400mm 정도인데 태풍이 상륙한 48시간 동안 한 해 평균 강수량의 절반에 달하는 비가 내린 것이었죠. 두 번째 폭우는 한강에 쌓여있던 제방을 무너뜨렸습니다. 제방이 무너지면서 숭례문 바로 앞까지 물이 차오르게 되었죠. 당시 찍힌 사진을 보면 지금의 용산 일대가 전부 물에 잠겨 상점들의 지붕만 보이고 배를 띄워 사람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강 철교와 한강 인도교가 파괴되었고 철도 시설과 차량기지가 있던 용산이 물에 잠기게 되면서 교통이 끊기게 되었죠. 경성전기회사에서 운영하던 용산발전소가 침수되었고 용산 전화국도 침수되면서 당시 경성 지역의 전기와 전화, 전신도 모두 단절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로 인해 1차 홍수 당시에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도 홍수 소식을 빠르게 전할 수 있었지만 2차 홍수 때는 경성의 많은 지역이 정전되면서 기사를 빠르게 내지 못했죠.
이때 경성 지역에서만 익사자가 400명이 나왔습니다. 특히 일본인 거주지였던 용산과 신용산 지역의 피해가 극심했죠. 일본인의 거주지였기 때문에 조선 총독부에서도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다른 지역보다 신경 써서 집계해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수치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한 용산은 다른 지역들에 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죠. 총독부는 용산 지역의 군인과 공병대 보트를 투입해 떠내려가거나 지붕에 고립된 사람들을 구조하고 수재민을 수용할 시설을 세워주었죠. 반면 마찬가지로 피해가 극심했던 낙동강 지역은 조선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피해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구조와 복구는 일본인이 살던 지역에서 우선으로 이루어져 조선인이 살던 지역은 뒷순위로 밀려 피해가 더 심각했죠. 현재 김해 국제공항이 위치한 대저도 지역은 전멸하다시피 했고 물이 빠진 후 섬에서 200여 구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밀양과 김제에서는 제방이 무너져 2,000여 명이 행방불명되었고 창원에서도 6,000명이 고립되거나 실종되었지만 앞서 말했듯이 일본인 거주지를 제외하곤 정확한 인명피해를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도 모르죠. 조선 총독부의 집계에 따르면 두 번의 홍수만으로 사망자 647명, 가옥 유실 6,363호, 가옥 붕괴 17,045호, 가옥 침수 46,813호에 달했고 당시 피해액만 1억 3천만 원으로 조선 총독부 1년 예산의 58%에 달했습니다. 이마저도 지방의 피해는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은 수치였죠. 홍수로 인해 문화유산 피해도 막심했습니다. 조선시대 세종 때 건설되어 성종 때 한성부와 남동부를 잇는 주요 교통로에 세워진 살고지 다리는 홍수로 인해 많은 부분이 파괴되었고 1972년 정부에서 복구하기 전까지 파괴된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성수동 뚝섬의 유래이자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tuk제를 지냈던 곳인 사당 둑신사도 이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남한산성 행궁과 북한산성 행궁 성벽의 많은 부분도 홍수와 산사태로 매몰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홍수로 인해 드러난 유적지도 있었죠. 지층이 쓸려가는 바람에 암사동의 선사유적지가 발견되었고 풍납토성의 서벽이 홍수로 쓸려 내려가면서 각종 유물이 발견되었죠. 하지만 조선 총독부는 남아있는 토성 부분만 조선 고적 27호로 지정해 보존하고 그 주변에는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성 내부의 주택들이 들어차게 되면서 현재 풍납토성 대부분이 주거지역 밑에 있게 되었죠. 현재 전체 면적의 절반도 발굴 및 복원하지 못했지만 이미 들어찬 주택들로 인해 추가 발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아쉽죠. 모두가 이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살면서 한번 겪어볼까 말까한 대홍수였으니까요. 하지만 8월 양쯔강 열대 저기압의 영향으로 이번에는 북쪽 지방에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죠. 대동강, 청천강, 압록강 등이 범람해 이전에 홍수 피해가 없었던 지역도 홍수가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8월 말에는 마리아나제도 근방에서 발생한 2563호 태풍이 한반도의 남쪽을 강타해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인근 지역에 큰 홍수가 발생했죠. 하지만 1차, 2차와는 달리 주요 피해 지역이 경성과 경기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성과 버금가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음에도 상대적으로 피해 조사와 복구에는 소외되었습니다. 그래도 당시 하와이에 있었던 한인 교포들이 미화 408달러, 현재 가치로 하나 7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보내며 도움을 주었죠. 현대에도 중간에 이런 자금들을 슬쩍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행히 이때는 제대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당시 동아일보 사장이자 고려대학교의 전신이었던 보성전문학교의 교장을 지내고 후에 제2대 부통령까지 지냈던 김성수를 통해 전달되었죠. 서울청년회를 비롯한 많은 청년단체와 종교단체에서 구호 활동과 모금도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조선 총독부와 경성부에서는 경찰을 앞세워 단체들이 구호 활동을 벌이는 것을 금지했죠. 후에 후원한 단체들이 다시 조선인들의 후원을 받아 반일 운동이나 3.1 운동 같은 사회운동을 할까봐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막대한 홍수를 겪은 후에 군대를 동원해 한강 본류와 안양천과 같은 한강 지류 지역에도 제방을 건설했고 근대적인 배수시설과 하수처리 시설도 도입하기 시작했죠. 1928년에는 현재의 강서구 마곡동 지역에 근대적인 배수펌프장도 건설되었고 배수로와 배수관문 또한 건설되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배수펌프장은 현재 이 지역에 들어선 서울식물원의 마곡문화관으로 보존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보고 일본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본은 철저히 한국을 자기들 것으로 만들려고 했을 뿐입니다. 또한 일제는 한강 주변에 건설하는 제방에 필요한 골재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선유도의 선유봉을 폭파해서 암석을 채취했죠. 당시 선유봉은 신선들이 노니는 곳이라는 이름답게 매우 아름다운 봉우리를 가지고 있었고 겸재 정선이 3편의 진경산수화를 남겼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을충년 대홍수를 복구하고 제방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볼 수 없게 되었죠.
이후 서울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정수장으로 사용되다가 현재는 선유도 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선시대 15대 상설시장이자 한강 상류 지역 물자의 집결지였던 송파시장도 이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죠. 특히 지금 잠실 지역은 일축년 대홍수 이전에는 강남이 아니었습니다. 한강은 원래 지금 롯데월드 앞에 석촌호수 자리로 흘렀죠. 송파강이라고 불렸습니다. 대홍수가 나고 나서는 새로운 물길이 생겼고 물길은 신천이라고 불렸습니다. 잠실은 섬이 되어 잠실도라고 불렸는데 잠실도는 여의도보다 컸죠. 그러다 1970년대에 개발을 하면서 송파강을 메우고 신천을 한강 본류로 만들면서 잠실은 강남이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강남이 되면서 사람들도 많아지고 좋아졌지만 당시에는 홍수로 잠실의 뽕밭이 다 쓸려나가고 토양이 척박해지면서 쇠퇴했죠. 1970년대 한강 이남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이전까지는 버려진 땅 취급을 받았습니다. 현재도 대홍수의 흔적들은 남아있죠. 서울시 송파구 송파근린공원에는 막대한 피해를 냈던 일축년 대홍수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일축년 대홍수 기념비가 존재하며 비석에는 당시 홍수의 물높이와 유실 가구 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남 봉은사에는 홍수 당시 봉은사 주지 스님이었던 청호 스님이 절의 재산을 털어서 고립된 이재민 700여 명을 구조했는데 이후 청호 스님을 기리는 공덕비가 세워져 현재도 봉은사 내에 남아있죠. 일제강점기 한반도 전역에서 일어났던 일축년 대홍수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